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이 있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바로 그 왕이에요. 7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든 인물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게는 믿기 어려운 기록이 있습니다. 평생 목욕을 단 3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루이 14세의 시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가기 어려웠다고요. 궁정의 귀족들은 왕을 아련할 때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도 있어요. 왕비 마리 테레즈는 루이 14세의 채취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왕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게 고역이었던 거예요. 당시 궁정 문서에 따르면 루이 14세가 마지막으로 목욕한 건 7살 때였습니다. 그 후 70년 가까이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왜 씻지 않았을까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분명 욕실도 있었고 시종들도 넘쳐났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사람들은 물이 몸에 닿으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사와 성,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족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이죠.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공주를 구하고 궁전에서는 우아한 무도회가 열리고, 그런데 그 화려한 드레스 아래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났어요. 한 중세 의학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귀족 부인이 옷을 갈아입을 때 이가 수백 마리씩 떨어졌다고요. 화려한 드레스 안쪽에는 이와 벼룩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가발 속에서는 벌레가 기어다녔고 침대 시트에는 빈대가 들끓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환경이죠.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기록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한다고 해서 깨끗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깨끗한 거였어요. 그게 당시 기준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더러웠던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무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1347년 유럽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이상한 배가 도착했어요. 동방에서 온 무역선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원들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온몸에 검은 반점이 있었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모두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이에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3명 중 1명이 사라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유럽 인구가 약 7,500만 명이었는데 5년 만에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의 80%가 사망했어요. 피렌체는 인구의 60%를 잃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씩 죽어나갔어요.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거리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걸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점성술사들은 행성의 배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신의 징벌이라고 했고요. 의사들은 나쁜 공기, 미아즈마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당시 목욕탕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였거든요. 수십 명이 같은 물에 들어가고 좁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염병이 더 잘 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뜨거운 물이 피부의 모공을 열어서 나쁜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모공이 열리면 독기가 침투해서 병에 걸린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이론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의학 교과서에 실렸고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왕실 주치의들도 이 이론을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믿음이 무려 4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합니다.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째, 목욕탕이 사라졌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만 해도 유럽에는 훌륭한 목욕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공중 목욕탕을 즐겼습니다. 카라칼라 대욕장 같은 거대한 시설이 있었죠. 한 번에 1600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로마인들은 위생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하수도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클로아카 막시마라는 대형 하수도가 도시의 오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흑사병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00년경 파리에는 목욕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요. 의사들은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했어요. 물에 닿지 마세요. 특히 뜨거운 물은 절대 피하세요. 목욕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의사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평생 물에 몸을 담그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요. 둘째, 마른 세면이 등장했습니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았어요. 물 대신 천으로 때를 문지른 거죠. 이걸 드라이 워싱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이 14세도 이 방식을 썼어요. 아침마다 시종들이 왕의 얼굴과 손을 마른 천으로 닦아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몸 전체를 물로 씻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귀족들 사이에서는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게 청결의 상징이 됐어요. 하얀 린넨 속옷을 입고 그게 더러워지면 갈아입는 거죠. 하루에 2-3번 속옷을 갈아입으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옷을 씻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셋째, 향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씻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궁정에서 왕을 아련하는데 악취가 진동하면 안 되니까요. 그 냄새를 어떻게 했을까요? 덮었습니다. 더 강한 냄새로요. 프랑스가 향수의 나라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산업이었습니다. 그르스라는 도시가 향수의 수도로 떠올랐어요. 원래는 가죽 장갑을 만드는 도시였는데 가죽 냄새를 잡기 위해 향료를 쓰다가 향수 산업으로 발전한 거예요. 귀족들은 향수를 목욕 대신 썼어요. 온몸에 뿌리고 옷에 뿌리고 가발에도 뿌렸습니다. 손수건에도 향수를 적셔서 들고 다녔어요. 사양, 장미, 라벤더, 제스민 모든 향을 동원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매일 다른 향을 뿌렸다고 해요. 월요일은 장미향, 화요일은 오렌지 꽃향 이런 식으로요. 궁전 전체에 향수를 뿌려서 악취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째, 가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니까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고 이가 들끓었어요.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가발을 쓴 거예요.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시면 엄청나게 풍성한 곱슬머리가 있죠. 전부 가발이에요. 왕은 20대 초반부터 대머리가 시작됐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습니다. 가발은 말털이나 임모로 만들었어요. 길게 늘어뜨린 곱슬 가발이 유행했죠. 가발이 클수록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가발은 높이가 1m가 넘었어요. 문제는 가발 관리였습니다. 가발에도 이가 생기고 쥐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발 전용 향수도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판사들이 지금도 가발을 쓰는 전통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원래는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권위의 상징이 된 거죠. 다섯째, 거리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중세 유럽 도시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하수도 시스템은 무너졌고 새로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분뇨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창문 밖으로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파리와 런던의 좁은 골목에서는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쏟아졌어요. 요강에 담긴 오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모아둔 변을 창문 밖으로 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인사말이 있어요. 프랑스어로 가르드로라고 외치면서 버렸는데 이건 물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영어권에서는 가르디루라고 했고요. 창문 아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였죠. 물론 경고를 못 듣고 맞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신사들은 여성을 건물 쪽으로 걷게 하고 자신은 도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물을 대신 맞아주겠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신사의 에티켓으로 굳어졌어요. 문제는 바닥에 쌓인 오물이었어요. 거리는 말 그대로 분뇨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에 말똥까지 더해졌어요. 당시 교통수단이 마차였으니까요. 비가 오면 조금 씻겨나갔지만 곧 다시 쌓였습니다. 파리의 좁은 골목에서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템스강은 도시의 하수구 역할을 했는데 색깔이 검게 변했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요? 하이힐이 등장합니다. 네, 그 하이힐이요. 지금은 패션 아이템이지만 원래 목적은 달랐어요. 높은 굽으로 바닥에 오물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남자들도 하이힐을 신었어요.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굽 높이가 10cm가 넘었어요. 키가 160cm 정도였던 왕이 위엄을 보이려고 신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하이힐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하이힐 굽이 높을수록 지위가 높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만 높은 굽을 신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하려면 낮은 굽을 신어야 했거든요. 빨간색 하이힐은 특히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루이 14세가 빨간 굽을 유행시켰는데 나중에는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빨간 굽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음식 위생도 엉망이었어요. 위생 개념이 없으니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요리했고 파리가 들끓는 환경에서 식사했어요. 귀족들의 연회장을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드레스와 촛불, 풍성한 음식. 하지만 그 테이블 위로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음식 위에 앉았다 날아갔다 했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이 빨리 상했습니다. 고기는 며칠 만에 냄새가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향신료로 덮었습니다. 후추,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를 잔뜩 뿌려서 상한 냄새를 감춘 거예요. 유럽인들이 향신료에 열광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도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가 금값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물도 문제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강물은 오염됐고 우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맥주나 와인을 마셨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세균이 덜 번식하니까요. 아이들도 맥주를 마셨습니다. 농도가 낮은 스몰 비어라는 걸 마셨는데 물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어요. 일곱째, 의료 환경은 더 끔찍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씻지 않았어요. 해부를 하고 나서 그 손으로 바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산모를 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오히려 죽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산욕열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출산 후 산모가 열이 나면서 죽는 병이었는데 원인은 의사의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헝가리 의사 제멜바이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의사가 분말을 도우면 산모가 많이 죽는데 산파가 도우면 덜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는 손 씻기를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에게 환자를 보기 전에 염소 용액으로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산모 사망률이 18%에서 2%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당시 의학계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더러워서 환자가 죽는다니 모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멜바이스는 결국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어요. 손 씻기가 의무화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식인 게 그때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요? 두 가지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첫째는 세균의 발견이에요. 1860년대 프랑스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을 관찰한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쁜 공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병을 옮긴다는 거였죠. 세균 이론이 확립되면서 의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독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외과 의사 조지프 리스터는 수술 전에 기구를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후 감염으로 죽는 환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둘째는 상수도 시스템의 발전이에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위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어요. 의사 존 스노우가 조사를 했는데 특정 펌프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죽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염된 물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후 런던은 대대적인 하수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지프 바잘젯이 설계한 런던 하수도 시스템은 도시의 오물을 처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했어요. 다른 유럽 도시들도 뒤따랐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씻기 시작했어요. 무려 400년 만에요. 욕실이 집안에 들어온 건 20세기 초반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해진 건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매일 샤워하기, 손 씻기, 깨끗한 물 마시기, 수세식 화장실 사용하기, 이 모든 게 불과 150년 전에야 상식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쩌면 100년 뒤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21세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았지? 왜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썼지? 왜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했지?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상식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상식은 바뀌니까요. 중세 사람들도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물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왕실에서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최선의 지식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줘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해 왔으니까요. 흑사병의 공포 속에서도 결국 세균을 발견했고 백신을 만들었고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미신이 내일의 상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중세 유럽인들이 씻지 않은 이유, 게으름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었고 그 두려움이 400년간 유럽을 지배했어요. 향수, 하이힐, 가발, 이 모든 게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발명됐습니다. 지금은 패션 아이템이 됐지만 시작은 절박한 필요였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세균이 발견된 후에야 사람들은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손 씻기,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 리스터의 소독법, 이런 발견들이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동양은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조선 사람들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일본에는 온천 문화가 있었고요. 같은 시대인데 왜 동양과 서양의 위생관념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한양의 거리는 정말 깨끗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씻었을까요? 여러분은 중세 유럽에 태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1년에 한 번 씻는 삶, 창문 밖으로 오물이 쏟아지는 거리, 파리가 날아다니는 식탁. 상상이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오래된 건물의 좁은 골목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골목에서 수백 년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